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영국군 기술의 치명적인 결함. 2. K9의 놀라운 체력. 3. 프랑스에서 온 강력한 경쟁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얼마 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긴급 판매한 크랩크라브 자주포의 포신이 절단된 모습입니다.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영국에서 설계한 155mm 포탑을 한국 K9 자주포의 차체에 결합해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 기술이 적용된 자주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절단된 채 발견된 K9 자주포의 포신 사진은 K9 자주포의 내구성을 100마디 말보다 크랩의 포신이 절단되었는데 어째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포신이 절단된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자주포들의 하루 최대 사격 가능 횟수는 100발이지만 이를 훌쩍 넘어 250발을 쏘고 있습니다. 이러니 포신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K9 자주포의 내구성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사격 횟수의 2배를 훌쩍 넘겨도 차체는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전쟁의 판도를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유럽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위험은 낮다는 판단이 우세했고 이 때문에 각광받는 장비 역시 궤도형 자주포와 전차 대신 트럭 탑재 자주포와 지뢰방호 장갑차 등 국지전이나 해외 분쟁 개입에 적합한 장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유럽은 중화기 급구를 외치는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는 K9 자주포 648문 구매가 포함된 한국산 무기거래 총괄 합의서를 체결했고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자주포 크랩크라브를 보유한 폴란드는 왜 극동의 먼 나라 한국에서 급하게 K9을 들여온 것일까요? 원래 폴란드는 러시아산 2S 122mm 자주포를 서방 규격인 155mm 자주포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물의 산물이 바로 크랩 자주포였습니다. 원래 크랩의 포탑은 영국 배 시스템이 만든 AS90 자주포를 사용하되 포신은 개량형에 탑재할 예정이었던 52구경장 155mm 포를 장착했습니다. 평해가 많은 폴란드에서는 장거리 포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톱바스토퍼즈 사격 통제 체계를 비롯한 전자장비는 폴란드산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산 포신이 자꾸만 고장이 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차체로 포신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 영국 AS90 자주포 포탑에 K9 차체를 결합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폴란드의 자주포 크랩은 분당 6발을 사격하며 사거리는 30-40km. 기본적으로는 K9A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122문의 크랩 자주포를 생산해 운용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랩 자주포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이 나자 폴란드군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군 100여 명을 대상으로 크랩 자주포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우크라이나군에 크랩 자주포를 인도했습니다. 당시 폴란드가 생산한 크랩 자주포가 80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폴란드군 보유 물량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K9의 포신을 단 크랩 자주포는 포신이 떨어져 나가도록 전투에 참여했고 돈바스 전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 K9 자주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크랩 자주포 48문과 지휘 차량 등을 보냈지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크랩 자주포 포탑 원형인 AS90을 개발한 영국의 움직임도 변수였습니다.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엠퍼빌 파이어스 플랫폼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AS90은 2030년대 초를 전후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로서는 이런 영국의 AS90을 도입했다가 앞으로 성능 개량이나 유지 보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9는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실제 한국군에서 천여 문을 운용 중이었고 인도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도 수출했으며 K9는 K9A1에서 K9A로 이어지는 성능 개량 로드맵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종 진화형인 K9A는 자동장 전장치와 복합 소재, 보무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을 탑재해 화력과 방어력, 기동성, 생존성 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분당발 사속도는 기존 6발 대비 1.5배 늘어나며 탑승 병력의 숫자도 기존 5명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서방 국가의 경쟁 기종들은 성능 개량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상번입니다. 이래서 크랩 자주포의 포신을 통해 한국 K9의 기술 수준을 접한 폴란드로서는 K9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한국산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나 폴란드처럼 탁 트인 평야에서는 곡사포가 은신할 곳이 없고 포탄의 궤적을 추적하는 대포병 레이더 운용을 감안하면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포탄을 쓴 뒤 신속하게 이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K9를 비롯한 고성능 자주포 대량 배치는 평야에서의 장거리 포격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원하게 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군은 지난해 초 러시아군의 침공을 가정한 가상호 게임 윈터 20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육군이 국토를 가로지르는 비스툴라 강 동쪽 지역을 22일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 이 워게임에서 러시아군은 개전 4일 차에 수도 바르샤바 포위에 성공했고 5일 차에 폴란드군은 사실상 전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담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들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눈으로 본 폴란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 K9와 K2 전차의 대량 도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는 지금 유럽과 미국 탱크들의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 나라의 탱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국도 20문의 AS-9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원조했습니다. AS-90은 영국군이 1993년부터 운용을 시작한 자주포로 K9의 개발 초기에만 해도 영국 AS-90의 재원과 시스템이 많은 참고가 되었을 정도로 한때는 선진 자주포의 상징 중 하나를 여겼던 자주포입니다. 처음 3분간은 분당 6발씩, 그 뒤에는 분당 2발씩의 지속 발사가 가능한 장전 체계를 갖추고 기동 중에도 사격 제어를 받고 정지해 1분 만에 사격이 가능한 사통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신이 39구경장이라 K9에 비해 사거리가 짧습니다. 영국은 203년까지 AS-90 자주포 및 MLRS, 기타 모든 포병 자산을 퇴역시키고 무인기 및 정밀도 로켓으로 대체 예정인데요. 그래서 영국이 AS-90을 퇴역시킨 자리에 과연 어떤 자주포를 도입할지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 후보 중 하나로 물론 K9의 개량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엄청난 호재가 들려옵니다. K9의 경쟁 자주포인 프랑스 넥스터사의 캐사르 자주포의 가격이 공개된 겁니다. 방산 전문 매체 세퍼드 미디어에 따르면 캐사르 자주포 한 문당 가격은 한화로 약 8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가격은 50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어 가격면에서 프랑스의 캐사르 자주포는 비교 상대가 안 됩니다. 가격뿐 아니라 방어력, 연사력 등 여러가지 면에서 K9 썬더가 프랑스의 캐사르와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캐사르 자주포는 바퀴 8개인 대형 트럭에다 구경 155mm 폭을 얹은 자주포로 분당 6발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자동 장전 방식을 채택해 포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포탑이 장갑화되어 있지 않아 포수와 장약수 등 전원은 차량 밖에 있는 만큼 적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생화 항무기에 대한 방어력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155mm 52구경장 장포신을 채용해 사거리가 최대 40km에 이르며 자동 탄약 장전 장치를 장착해 15초 안에 3발을 발사하고 분당 6-8발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분당 2-3발을 1시간 동안 쓸 수도 있으며 1시간에 120-18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보낸 크랩 자주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발사를 하고도 포신은 멀쩡할 정도로 K9 자주포의 우수성이 본의 아니게 입증됨에 따라 K9 자주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듯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동북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5년 이내에 세계대전 급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이 섬처럼 고립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몰아내고 남중국해, 태평양까지 영향력을 넓히면 태평양 진출로가 모두 가로막힌 한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군사 전략은 방어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공격 능력을 준비 중인데요. 공격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공격 주체인 적을 섬멸해버리는 게 가장 완벽한 방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애초에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방어할 일도 없으니 따지고 보면
완벽한 논리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한국형 세축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군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키체인 즉 선제 타격을 위한 역량 강화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북한 장사정포가 숨은 지하갱도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의 전력화 등이 모두 키체인 역량 강화의 일환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한방을 위해 SLBM 탑재 중형 잠수함 3,600톤 급장보고 선배치 2의 추가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이야말로 정말 상상 이상인 전력 강화입니다. 일단 장보고 3배치 1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부터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 규모 면에서 2위를 다툴 정도인데다 성능은 이미 핵잠수함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도산 만창호함은 3주간의 연속 잠항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장 잠항 시간을 기록하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장보고 3배치 2에서는 전 세계 두 번째로 리튬 이온 전지를 탑재하면서 수중 지속항해, 고속기동 시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말구평 소나 체계를 탑재하면서 하드웨어 스펙부터 배치 1보다 3배 이상 향상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세계 최강이라는 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보고 3배치 상부터는 SLBM 현무사사가 열발로 늘어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현무사사는 지난 2021년 9월 SLBM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만 공개되었지 아직 상세 스펙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핵심 첨단 무기인데요. 그나마 가장 보수적으로 추측한다 해도 탄두 중량 1톤에 사거리만 500km에 달합니다. 이 정도 사거리면 북한 전역에 대한 선제 타격은 물론이고 심다오시, 상하이시, 항저우시 등 중국 본토의 주요 군사시설을 전면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특성상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까지 상대가 대응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아주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건 잠수함의 위치가 발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SLBM과 이를 탑재하는 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의 적성국 입장에서 어디에서 언제 발사할지 모르는 SLBM이 존재하는 이상 섣부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LBM을 보유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만이 실질적으로 SLBM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비대칭 전력인데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SLBM 탑재 장보고 3회 추가 확보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절대 킬체인 역량 확대에서만 끝날 수준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2023 국방중기계획 방위 개선안은 명백히 대외 영향력 확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대량 응징 보복 능력 확보를 위해 고위력, 초정밀,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렸던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5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하겠다는 건데요. 현무5는 이미 8-9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중량의 탄두로 4.5킬로톤 급전술 핵무기와 동등한 타격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폭발력만으로 미사일의 위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무5는 8-9톤 탄두를 탑재하고서도 최대 사거리가 6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탄두 중량을 1톤 이하로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거리에 놓는 건데요. 심지어 0.5톤의 탄두를 탑재하면 최대 사거리는 무려 11,000km까지 상승합니다. 그럼 서울을 기준으로 삼아도 러시아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다수의 전문가는 현무5를 한국이 보유한 첫 번째 ICBM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탄두 중량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현무5의 수량을 증대시키겠다는 건 결국 불안한 동북아 점세에 발맞춰 외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력전 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선 포방구라는 별명답게 탐지 거리만 70km에 달하는 대포병 탐지 이살 레이더인 천경2의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대비 원격 운용거리 10배 증가, 동시 표적 탐지 능력 2배 증가, 탐지 정확도 14% 향상, 전개시간 66% 감소, 철수시간 33% 단축 등 혁명에 가까운 신형 4단급 대포병 탐지 레이더 추가 개발 또한 계획 중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규모 함한 구성이 아니라 족집게 포격이 전술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게 밝혀진 만큼 우리 군에서도 포격 정밀도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군에서는 2800톤급 신형 호위함인 호항함, 천안함, 춘천함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추가로 차기 최신형 호위함인 FFX 배치 3 전력화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FFX 배치 3은 통합 마스트와 사면, 고정형 이살 레이더를 탑재한 스텔스 형상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KVLS 16셀의 해공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홍삼어 장거리 대잠월, 해룡 전술 한대지 유도탄 등을 탑재하면서 말만 호위함이지 사실상 구축함급 화력과 탐지 체계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는 연안 방어의 최전선인 해역함대의 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가장 최근 001형 항공모함 무력 시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의 서해를 시작으로 태평양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대항 작전에만 전력을 투자하고 연안 방어에 소홀히 한다면 빈집털이를 당하기 딱 좋은 조건인데요. 하지만 FFX 배치 3처럼 충분히 강력한 호위함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역으로 중국 해군의 대항 진출을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드레시를 다지겠다는 건데요. 같은 의미에서 공군 또한 대대적인 재개편을 계획 중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의 주력 항공기인 F-15K와 KF-16의 성능 개량을 통해 표적 탐지 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 및 전자전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KF-21의 전력화를 통해 노후화된 F-4, F-5를 드디어 완전히 대체할 예정인데요. 계획대로 순조롭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공군의 전력 운용 구조가 전부 4세대 이상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선진 강군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 뉴스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2022세기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차례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는데요. 반면 일본은 8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비단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시민의식 등 모든 지표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방증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이 군사적 충돌의 등바구니에서도 자신의 이권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최근 5년간 약 176%가 증가해 국제 무기 시장에서 2.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 8위에 올랐고 이런 한국의 방산 수출 호조는 연말까지 이어져 연간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호조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중국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무기 수출을 폄하하기 바빴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그냥 전체를 조립하는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이지 무기의 원천 기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전체를 조립하는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조건 없이 이전해 주기도 하고 생산 라인을 깔아 주기도 합니다. 비록 한국은 대형 무기를 만드는 전체 생산 라인과 연구 제작 시스템 그리고 개발 능력은 없지만 조립과 설계 제조 및 원가라는 장점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조립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부품과 기술을 가져와서 어찌됐든 만들어서 그 기술과 제품을 공급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영국 육군의 기동화력 체계 MFP 자주포 획득 사업의 제안을 받으면서 영국 정부와 현지 방위산업 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FP 사업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 사업을 추진 중인 영국 정부가 자국의 노후화된 AS-90을 대체할 신형 자주포 116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며 그 금액만 무려 1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5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작년에 영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새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첨단 지상장비와 무인방산 시스템을 선보이며 이미 눈도장을 찍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국의 MFP 사업의 핵심 요건은 자동화 포탑의 탑재 여부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K9의 개량형이 K9A1은 반자동 탄약장전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다시 개량한 K9A2를 가지고 영국을 접수하러 가게 됩니다. K9A2의 스펙을 보면 이보다 더 위대한 자주포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기존의 K9A1의 탄약 운용 시스템은 반자동 또는 수동이었지만
K9A2에서는 탄약 장전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해서 버튼 하나만으로 사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화했습니다. 즉 좌표만 입력하면 포신이 자동으로 작동되며 포탄과 장약도 자동으로 장전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는 30초 내에 사격이 가능하게 되며 이동 중에도 1분 안에 포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 장전되는 완전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기존 5명의 승무원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인력 감축의 이점까지 얻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에서는 이 K9A2의 자동 장전 장치 영상에 기가 막히다는 반응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K9자 주포 2차 성능 개량의 핵심 기술로 개발된 자동화 포탑입니다. 155mm 포탄과 새로 개발된 둔감화 장약이 동시에 자동으로 이동 및 장전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 완료된 자동화 포탑에서 발사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포탄 문용 장치를 유압식에서 전기식으로 바꿔 기존 분당 6발의 발사 속도를 90발로 증가시켰으며 현재 3분간 최대 16발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준에서 3분간 최대 27발을 발사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되며, 여기에 사거리도 54km로 대목 늘어나 화력이 한층 더 강화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포탄 위에 달린 K6중 기관총 운용을 수동에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로 개선되어 사수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내부에서 원격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복합 소재 고무 궤도를 장착해 기동성 향상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방산의 본부장, 군수산업의 선진국인 영국을 제패하기 위해 K9은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주포로, 52구경장 자주포로는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2000년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시장의 48%를 차지했으며 최근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폴란드와의 수출 성공에 힘입어 지금은 6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천하를 통일한 적수가 없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올해 4월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K9 썬더의 판매가 심상치 않습니다. 터키, 인도, 이집트, 호주, 핀란드와 연달아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이제는 서방 국가의 본진인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K9을 차세대 자주포로 치켜 세우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떨떠름해합니다. 원인이야 다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모두들 이게 기분 나쁘다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데, 하지만 한국의 K9이 잘 팔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작년 6월부터 끊임없이 이번 한국의 영국 자주포 시장 공략과 관련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방산 선진국인 영국을 뚫는다면 중국은 앞으로 한국산 무기를 비난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며, 만약 우리가 이번에 방산 선진국인 영국을 뚫는다면 중국은 앞으로 한국산 무기를 비난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며, 영국의 자주포를 판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국의 무기와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수출과는 달리 방위산업의 수출의 의미는 국가의 생존을 타국에 의지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 간 신뢰, 믿음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것으로 한국이 끊임없는 무기 수출을 통해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더욱더 강한 동맹의 힘의 연대를 과시하는 것, 중국에게 좋은 점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K9A2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국 입찰에서 순조롭게 우위를 점할 것이다. 현재 한국산 자주포와 경쟁할 상대를 찾기가 어렵다 라는 뉴스를 일찌감치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구의 내부 자동 잠전 모습을 보니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 발사 라인을 포탑 후미로 옮긴 것 같은데 로봇 2대가 같이 포탄을 전달하는 건 봐. 살벌하다 진짜. 한국의 저 자동 잠전 장치를 보니 진짜 자주포가 뭔지 이제 알겠어. 그럼 위에? 연필도 포병전에서 북한이 2차 대전 때나 쓰던 견인포도 이기지 못했는데 딱 봐도 지금 한국산과 경쟁할 서양의 자주포가 없어.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는 말이야. 저 자주포를 포함해서 한국산이 몸바를 것들이 있단 말이야. 배울 점이 있어. 정말 기가 막히네. 자동화가 장난 아니네. 가볍게 볼 물건이 아니야. 전쟁 터지면 저렇게 복잡하게 잠전하는 거 별로인데 키보드 어려는 K9 봤으니 그래도 북한의 포트는 이기지 못한다고 또 떠들어야지? 장난 아니네? 하이 레벨이야. 역시 세계 판매량 1위라서 그런가? 뭐야? 우리나라가 이번 영국의 MFP 사업에서 결실을 이뤄낸다면 방산 선진국 명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로 판매되는 우리나라의 이런 무기들이 전쟁이 발발한 곳이 아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